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용서할 수 없는 범죄. 2. 일본과 국교를 단절한다. 3. 한국 문화가 압도적이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화려한 밤거리로 유명한 태국. 그러나 수면 아래에 잠들어 있던 실태가 드러나면서 태국인들은 충격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태국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일본이 관여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반일 여론에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분노한 총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나선 상황. 일본 정부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태국은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친일 국가로 유명한 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신발이 벗겨진 여성은 황급히 도망칩니다. 그 뒤를 쫓고 있는 남자들은 여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죠. 숨을 죽이고 남자들이 지나갈 때까지 머리를 숙인 여자는 남자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움직일 수 있었죠. 절뚝거리는 오른발을 붙잡고 도망친 곳은 인권센터. 힘이 다한 여자는 인권센터 앞에서 쓰러졌죠. 그녀가 필사적으로 도망친 이유는 단 하나, 그녀를 감금한 일당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죠. 태국 워킹스트리트에서 벌어지는 일은 사람이라면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감금과 폭행은 일상이었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설사 임신을 하더라도 길거리에 나와야 했습니다. 보고서를 든 박사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가감없이 나열했는데요. 최악의 경우를 제외한 이 보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이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하죠. 경찰 간부인 폭락건 나콘산티파 박사가 펴낸 보고서에는 태국의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성에 대해 관대한 태국의 문화 특성상 인권 침해 현장이 일어나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분위기 때문에 많은 피해 여성들이 숨죽여서 피해를 감내해야 했죠. 그러나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아무리 성에 관대한 태국이라고 해도 참을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벗어났습니다. 특히 여성과 아동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많은 태국인들이 공분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많은 수의 여성과 아이들이 일본으로 매년 1만 5천 명가량 흘러 들어간다는 보고서의 수치는 태국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공식적으로 밝혀진 숫자가 이 정도인 것이고 비공식적으로 흘러 들어간 숫자까지 합치면 엄청난 인구인 것이죠. 무엇보다 일본에서 태국인들을 원한다는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태국에서 반일 감정이 들끓었는데요.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취급되는 것에 그동안 친일 행적을 보였던 태국이라도 참을 수 없었다고 하죠. 게다가 최근 태국에 놀러온 일본인 유튜버들이 태국 여성을 상대로 특정 행동을 하면 점수를 매겨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승리하는 콘텐츠를 진행. 이에 태국 여성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태국은 물론이고 일본 내에서도 사과하라는 여론이 나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들끓던 반감이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크게 번진 것입니다. 본디 태국은 일본과 매우 밀접한 사이입니다. 경제 협력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있어서 협력을 아끼지 않은 국가인데요. 그런데 이번 보고서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면서 일본과의 연을 끊어야 한다는 반응이 등장한 것이죠. 일본과 태국의 관계는 130년이 넘는 관계입니다. 오랜 시간 교류를 이어왔던 이들이 직접적으로 만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도중 일본이 태국에 들어온 것이 처음입니다. 프랑스령 캄보디아를 점령하기 위해 태국을 들린 것이죠. 선뜻기를 빌려준 태국을 좋게 본 일본은 태국에게 엄청난 투자를 감행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동남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태국을 이용한 것이지만 태국이 일본을 좋아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태국 시민들에게 깊숙이 자리잡은 왕실 사랑과 연관이 있습니다. 태국 왕실이 일본 왕실과 오랜 교류를 이어왔고 대표적인 친일파이죠. 태국 왕실을 존경하는 대다수의 태국인들은 이 덕분에 일본과의 교류에 있어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불교 문화가 발달해 있다는 점 역시 태국이 일본에게 호감을 갖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일본을 살펴보면 전 국토에 사찰들이 많이 존재하고 불교 문화가 퍼져 있어 불교를 국교로 삼는 태국인들에게 일본은 친근한 국가였습니다. 일본은 태국의 호의를 이용해 경제 침탈을 진행했죠. 공격적으로 태국에 집중 투자를 한 결과 일본은 태국을 경제 식민지로 둘 정도로 일본 의존도를 높였습니다. 사회 시스템은 물론이고 일본 문화가 태국의 주류 문화이죠. 지속적으로 태국에 투자를 하는 것 역시 태국인들이 일본에 대해 호감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197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의 공적 원조는 1.5조 바트 하나로 약 58조에 다다릅니다. 이는 전체 외국인 투자, FDI,
63%를 차지하는 비중으로 일본 경제가 태국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도 있듯 일본의 유흥 문화가 태국에 유입된 것인데요. 일본은 예로부터 육곽을 비롯한 접대 문화가 발달 여성 인권 차원에서 최악의 순위를 기록할 만큼 여자를 물건으로 취급하는 문화가 아직도 일반적인 국가인데요. 주요 투자처이자 교류 상대인 일본을 대접하기 위해 태국에서도 일본인들을 상대하는 유흥가가 서서히 발달한 것입니다. 파타야 시내의 즐비한 가게들을 들어가 보면 일본어를 반드시 들을 수 있다고 할 만큼 급속도로 성장을 거듭하며 태국 사회를 잠식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유흥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고 눈을 감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여성들에게 전가되었죠. 많은 여성들이 고통 속에서 헤매며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숫자가 공개되고 수면 아래에 있던 상황이 공개가 되면서 그동안 참고 있던 태국인들은 참을 수 없다며 일본에 대해 반감을 드러냈죠. 태국 프라웃 총리 역시 일본과 손을 끊겠다 고 말하며 강한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놀라웠는데요. 일본 경영 컨설팅 업체 아움 컨설팅이 10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일본에 대한 국가 호감도 결과에서 태국이 이례적으로 싫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입니다.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을 증오하는 사람은 없었던 반면 2021년에 들어서 일본을 증오한다고 대답하거나 싫어한다고 말한 이들이 늘어나 2020년 대비 12.1%가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이죠. 아움 컨설팅도 매우 이례적인 결과라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문화적으로도 일본 문화를 배격하고 한국 문화를 찾는 이들이 늘었죠. 길거리에서 J-팝 스타들이 즐비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 길거리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는 K-팝이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물론 각종 한류 콘텐츠가 인기리에 팔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영향력이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로 과거 태국 반정부 시위대가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한 일이 있는데요. 1987년 6월 민주항쟁처럼 태국 민주화 운동도 그 길을 따라갈 것이라고 선언했죠. 한국어가 독재에 반대하는 언어로 사용되면서 외신들 역시 한국을 주목,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모습이 영상에 잡힌 것입니다. 경제면에서도 한국에 손을 내미는 일이 늘었는데요. 두항짜이 아사와 친따칫 태국 투자청 BOI 청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태국이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모델은 한국이라고 언급. 한국 기업이 태국에 제발 투자해주길 바란다 고 말했죠. 그동안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은 금액을 투자한 상황에서 투자청 청장이 한국의 투자를 권유한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한국의 자동차는 태국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극찬을 했죠. 태국 내에서 자동차 시장은 일본 브랜드들이 독주하고 있습니다. 토요타, 닛산 등 유수의 브랜드들이 일찍부터 태국에 들어가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고 다른 브랜드들은 일본 뒤를 쫓아가는 상황. 한국은 태국 진출에 엄두를 내지 못했죠.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일본 배격 분위기가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일본보다 더 뛰어난 한국 차의 매력에 태국 사람들이 별표 눈을 뜬 것입니다. 현대나 기아 차종은 현재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죠.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태국의 노력은 이뿐만 아닙니다. 5개년 중장기 경제개발계획 NESDP를 통해 경제 육성을 하는 태국은 최근 타일랜드 4.0이라는 기치 아래에 스마트 산업과 스마트 시티를 주력 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태국은 한국 스마트 시티를 모델로 삼아 태국을 발전시키겠다며 한국 스마트 시티 전문가를 초빙해 기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외땅 푸항삽 디지털경제사회부 차관보가 참석한 자리에서 태국 관료들은 한국의 스마트 시티에 대해 극찬을 보냈다고 하죠. 이에 일본 정부는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일본 정부는 태국 프라웃 총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공적개발 원조액을 늘릴 것을 약속 아낌없는 투자를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만행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태국은 그동안 유지한 관계를 끊고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 태국에서 한국 무기 수입을 결정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태국 총리가 직접 한국 무기 수입 결정을 내리며 강력하게 한국 무기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태국이 한국 무기를 서둘러 도입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 태국이 처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대체 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왜 한국 무기 수입에 열을 올렸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무기입니다. 프라윕 짠오차 국방장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국 총리이자 국방장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그는 한국 무기 수입 결정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현재 태국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이며 이를 공급하는 한국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 치켜 세우며 그는 조만간 구체적인 조율 내용 협상을 위해 한국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군사정보 전문 사이트 제인스와 인도네시아 방산 매체 에어스페이스 리뷰는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며 태국이 한국 무기를 전격적으로 수입한 사실을 자세히 알렸는데요. 태국이 수입한 무기는 바로 한국형 GPS 유도폭탄이었습니다. 태국 공군 RTAF 도 LIG 넥스원이 생산하는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B의 최신 고객이자 두 번째 고객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가 KGGB를 수입한 이래로 태국이 수입을 전격적으로 진행한 것이죠. KGGB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독자 개발된 한국의 무기로 재래식 폭탄 MK82의 중거리 GPS 유도 키트 장치를 장착한 물건입니다. KGGB를 이용하면 엄폐물에 숨어있는 적도 GPS를 이용해 탐지, 효율적으로 적을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말로 스마트 폭탄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최대 사거리는 약 100km에 해당합니다. 사실 이번 사업은 일찍이 이야기가 나왔으나 도입에는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과거 태국이 한국 T-50 고등훈련기를 구매했을 당시 태국 공군은 T-50 성능 개량 사업은 물론이고 2차 호위함 사업 그리고 KGGB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주변 국가인 중국이 계속해서 군비를 늘려가고 있고 최신형 전투기를 계속 개발하는 등 주변국을 위협하는 마당에 태국도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한국 T-50을 고른 것은 태국이 가진 한국 무기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일찍이 태국은 대구급 기반의 3650톤급 호위함을 5200억에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이 호위함에 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전 국왕 라마 9세의 이름을 따 푸미폰 아두냐댓이라고 부를 정도로 한국이 제공한 무기에 기뻐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위력과 수준이 태국이 보유했던 수준에 비해 압도적으로 강력했기 때문이죠. 동남아시아에서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자 했던 태국의 입맛에 딱 맞는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T-50 고등훈련기 수입도 한국 무기의 뛰어난 성능 때문에 태국 정부가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고 대구함에 이어 T-50까지 확실한 성능을 보여주면서 태국인들 마음속에서는 한국이 최고의 군사 파트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사실이 바로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GSOMIA인데요. 군사 동맹국끼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지소미아는 상대 국가를 신뢰하지 않으면 체결하기 어렵습니다. 일찍이 태국 정부와 지소미아 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태국 정부는 한국의 요청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가 방산 무기의 성능을 보고 깜짝 놀란 나머지 지소미아에 응한 것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GGB 사업은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해 신뢰를 가진 태국이지만 정치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압박이 큰 방해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중국 무기 수입을 강요하며 태국 정부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하죠. 정치적인 고려까지 생각해 미뤄두던 KGGB 사업은 그러나 어떤 계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태국에서 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슬람 무장단체의 독립과 테러 활동이 그것입니다. 식민지 지배를 당한 적이 없고 대표적인 불교 국가로 알려진 태국. 이 국가 남부에 위치한 나라티와 지역은 다른 태국 지역과 달리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이들입니다. 종족도 타이 민족과 다르게 무슬림 소수민족인 말레이족으로 이들은 오래전부터 태국 중앙정부의 통치에 반발, 남부 나라티와 지역을 중심으로 독립국 건설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무장단체가 만들어졌죠. 이슬람 반군 집단은 처음에는 태국 정부에게 큰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타이 민족들은 불교를 믿으며 사는 이들이었고 소수의 이슬람 단체는 쉽게 제압이 가능한 수준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발흥과 이슬람 세계로부터 흘러들어온 무기는 무장 반군을 태국 정부의 골칫거리로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들은 테러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며 중앙정부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태국인들을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들은 점점 숫자가 늘어나면서 중앙정부 소속 군대가 출동할 정도로 반군은 성장했죠. 그리고 올해 8월 태국 남부 주요 지역에서 하룻밤 사이 20곳에 달하는 폭탄 테러와 방화가 일어났습니다.
현지 언론인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빠따니, 나라티왓, 얄라 등 태국 남부 주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편의점과 주유소 등 주요 시설에서 발생한 이 테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재산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태국 경찰의 조사 결과 이슬람 반군 세력들이 주요 지역에 폭탄을 미리 설치해 발생한 일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얄라주에 위치한 편의점에서는 무장 반군 세력이 마스크를 쓰고 카운터에 검정 가방을 씹는 일도 있었죠. CCTV를 통해 녹화된 이들 반군 세력은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더 이상 내버려두면 태국 국왕계 통치에 지장이 생기고 태국 남부 지역이 독립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에 태국은 본격적으로 군사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태국 남부 지형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게릴라전을 펼치던 베트남인들처럼 태국 남부 지형을 이용해 이들 반군 세력은 태국 정부를 피해 항전을 이어가는데요. 이를 잡기 위해선 정밀한 타격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한국 무기인 KGB를 태국 정부가 급하게 요청한 것이죠. 지하로 숨거나 비밀기지에서 나오지 않는 이들을 잡기 위해 한국의 무기가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태국과 한국의 무기 수출입과 관련 이를 불편하게 여겼던 중국은 태국의 한국 무기 수입을 견제하기에 이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중국 편을 확보하기 위해 공을 들였던 중국 입장에선 태국에게 압력을 가해 자국 무기 구입을 요구했죠. 중국은 자국이 개발한 텐레이, 철뢰, 500을 태국에게 제안하며 태국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텐레이는 중국어로 천둥이라는 뜻으로 이 폭탄의 경우 글라이더처럼 하늘을 날 수 있고 정밀유도 장치를 달았습니다. 중국산 폭탄이 한국보다 더 우월하다고 강조한 것이죠. 그러나 태국에서는 이 텐레이 500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거짓 스펙 부풀리기에 지쳤고 기대했던 파괴력을 텐레이 500은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직접 타격이 가능한 한국의 KGB와 다르게 텐레이 500의 경우 수류탄 크기의 자탄 수백 개를 상공에서 흩뿌려 지상을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적 공군 기지 활주로를 망가뜨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중국이 제시한 무기는 어찌 보면 작은 폭탄을 실어 나르는 운반기에 가까운 형태와 더 흡사합니다. 태국 정부는 강력한 화력을 원했던 입장이기에 이런 재원은 만족할 수 없었죠. 이미 한 차례 태국은 중국이 생산한 위안급 잠수함으로 뜨거운 화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진작 인계받아 실전 배치되어야 할 잠수함은 엔진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죠. 독일산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었지만 유럽연합의 중국 무기 수출 금지 제약으로 인해 위안급 잠수함 인계가 불가능해지자 중국은 태국에게 자국산 엔진을 제안합니다. MWM620 엔진이 바로 그 정체였죠. 그러나 안전성 문제에서 이미 결격 판정을 받았기에 태국은 MWM620 엔진을 거부했고 중국은 위안급 잠수함 수출을 위해 어떻게든 자국산 엔진을 넣어 수출하겠다며 태국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의 요청을 태국은 거부할 수밖에 없었죠.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태국을 상대로 자국 무기의 수입에 대해 태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지만 태국 정부는 즉각 중국 정부의 답변을 반박했죠. 너도 나도 한국 무기를 수입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쌓고 있는 대한민국. 누가 한국 무기가 싸구려라고 했어. 비 좀 내서라도 K 무기 구입하자는 외국인들. 연일 한국의 무기들에 대한 내용이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다. 뭐 그만큼 한국의 무기가 좋으니 구매하겠지만 아무래도 아직은 저렴한 가격이라는 가성비 때문에 구매한다는 생각이 강해. 난 무기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 도대체 K9 자주포가 얼마나 대단한 무기길래 다들 수 조언을 들여 구입하고 있는 거야? 전문가 있으면 알려줘.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구입하기 위해 수뇌부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정세가 정세인 만큼 지금 동유럽은 그야말로 한국 무기를 사기 위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인도나 사우디 등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 수입 관련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항상 등장하는 이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생각보다 한국은 전차와 자주포뿐만 아니라 권총과 소총 그리고 탄약과 포탄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무기를 수출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무기는 바로 K9 자주포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 역시 도대체 저게 얼마나 대단한 무기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한국인들 입장에서도 진짜 K9 자주포의 성능이 얼마나 대단한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단 자세한 스펙을 설명하기 전에 가격만 놓고 봐도 기존에 유명했던 미국이나 독일의 무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속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하나의 가격은 약 4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루마니아가 함께 구매를 고려하고 있던 독일의 제식 자주포인 G000가 대략 대당 160억 정도니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유명한 미국의 자주곡사포 M109의 경우 240억 원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M109 하나를 살 가격으로 K9 자주포 무려 6문을 구매할 수 있으니 당연히 K9 자주포의 판매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생필품이면 모르겠지만 나라와 국민의 안보가 달려있는 무기를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고 구매할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K9 자주포의 경우 다른 경쟁 모델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55mm 52 구경장 장포신을 채택하고 있어 최대 사거리가 무려 40km를 넘어가고 있으며 고폭탄의 포갑과 파편까지 막을 수 있는 방어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주포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속도 역시 미국과 독일의 모델을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의 총 중량은 47T이고 탑승 인원은 5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속도 60km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15초 이내 3발이 발사 가능한 급속 발사 속도도 보유하고 있죠. 믿을 수 없겠지만 가격도 저렴한데 성능까지 다른 경쟁 모델들을 압도하고 있으니 무기 보충이 하루가 시급한 나라들 입장에서는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수출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다 합니다. 미군에 탄피를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던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세계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자주포를 만들어내고 있으니 한국인으로서 뿌듯하기도 하고 또 여전히 믿겨지지 않기도 하는데요. 폴란드를 통해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 그렇지 이미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에서 왕자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폴란드 등 전 세계에 1000여 문을 넘게 수출하며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시장의 절반 정도를 장악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폴란드 수출 물량이 더해지면 점유율은 68%까지 오릅니다. 자주포의 단순 스펙도 스펙이지만 무엇보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안보 상황에서 대부분의 무기들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의 무기 구입을 원하는 국가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육군은 총 1170문의 K9 자주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자주포 현황을 보게 되면 미국 M109 자주포 2239문, 러시아 ES-19 자주포 1734문, 중국 PLZ-45 자주포 1062문 정도입니다. 즉, 한국보다 훨씬 넓은 땅을 가진 나라들과도 견줄 수 있는 상당한 양의 자주포를 한국에서는 실전 운용 중인 것입니다. 특히 K9 자주포가 2010년 연평도 포격전에서 북한의 선제 공격에 즉각 응사한 것도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아무래도 수입을 하려고 실사를 하러 여러 국가의 관계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 실제로 한국의 군인들이 쓰고 있는 것을 보면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그래서인지 K9 자주포를 구매한 나라들은 대부분 추가 구입을 원한다는 것인데요. 최근 에스토니아 군 당국은 2018년 K9 자주포 12문 도입에 이어 지상군 전력 강화 차원에서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현지 공영방송 ERR과의 인터뷰에서 K9 자주포 12문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에스토니아 방위군의 선봉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에스토니아가 추가 도입을 추진하는 건 결국 군사력 강화에 K9 자주포가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앨런 레이드마 EDF 제1보병여단 포병대대 사령관은 한국의 무기 시스템은 기존의 견인과 이동식 포병 무기 시스템에 추가된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의 전투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최근 인도 역시 고산지대이자 중국군과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 K9 자주포를 배치한 이후 100문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위협 증가에 대응할 방안으로 제일 먼저 K9 자주포를 추가로 사들이게 된 것이죠. 이미 300문의 K9 자주포를 도입한 바 있는 인도군은 라다크에서의 성능 평가가 입증되자 중국 제압용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K9 자주포와 항상 쌍둥이처럼 같이 거론되는 무기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K2 전차입니다.
일명 흑표 전차라고도 불리는 K2 전차는 미국의 에이브럼스 M1A2,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와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 수출되기 시작하면서 그 판도는 바뀌기 시작했죠. 그만큼 외국에서는 한국이라면 일상생활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산악지형인 한국에 맞춰 제작됐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격 목표 자동 추적과 피하 식별 장치 등 한국이 자랑하는 첨단 시스템까지 모두 탑재되어 있어 한국 무기에 관심이 있는 나라들은 웬만하면 구입 목록에 올려놓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문가들과 K2 전차를 구입해 실전에 배치 중인 국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에이브람스 등 경쟁 모델들에 비해 높은 성능을 갖추고 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2008년 처음 K2 전차가 언론에 공개됐을 때 단순 수치만 비교하더라도 미국이나 독일의 전차보다 높은 성능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무기라는 게 아무래도 실전에서 막상 사용하면 단순 수치는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만큼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기들도 많기 때문이죠. 게다가 2008년 한국의 방산산업은 지금과는 달리 그 누구도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실전에서의 데이터가 싸미자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세계 최정상급 전차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그러자 K9 자주포와 마찬가지로 K2 흑표 전차의 구입 요청 역시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K2 전차는 폴란드에 이어 노르웨이 방산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폴란드 추가 수출까지 연내 구체화될 전망인데요. 현대로템이 노르웨이에 공급하는 K2 전차 초도 물량은 폴란드 1차 물량보다 조금 작은 3조 원 규모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무기들은 수조 원의 규모가 보통일 정도로 그 영향력이 커진 것입니다. 노르웨이에 전차를 공급하는 수주 경쟁은 올해 초부터 이어졌었는데요. 아직까지 K2 전차를 의심하고 있던 외국인들은 K2 흑표 전차와 독일 KMW 레오파드 전차가 치룬 통계 시험 평가에서 K2 전차가 독일의 전차를 누르고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의심을 거둘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현대로템이 연내 수주에 공들인 프로젝트가 두 건이 있는데 하나는 최대 800대 규모에 달하는 폴란드 추가 수출이고 또 하나가 바로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 건이었죠. 두 계약을 합친 수주 규모는 무려 약 20조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한국의 무기가 뛰어난 실전 활용성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면 결코 이뤄낼 수 없었던 성적이 아닐까 싶은데요.